네, 축구 5대1. 예,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니까 다 축구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 브라질. 예, 못 참죠 브라질은. 예, 자 저희 세 번째 시간 하나금융투자 전내연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축구 보셨나요? 네, 방금까지 보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부럽습니다. 안 보시는 게 나으셨을 것 같아요. 숫자가 좀 우울하네요. 근데 약간 5대1 네이마르도 나오고. 네, 뭐 예상은 했기 때문에 사실 예. 재밌었어요. 워낙 또 브라질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재밌었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전내연 부장님 또 데이터를 또 보는 맛으로 또 세 번째 시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좀 집에 일이 있어서 네. 한 주 쉬고 나왔고요. 오늘 또 자료 준비한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축구 보시다가 아마 이제 넘어오실 것 같고요. 예. 네, 예. 일단 뭐 다음 세 경기가 또 있으니까 그걸 또 기대해 보면 되겠죠. 예. 예, 이게 제가 한번 브라질전 예매하려고 한번 해봤었는데 못하죠. 그 뭐 오류도 막 나오려고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집트전은 아직 그 미정인 것 같던데 혹시 뭐 나중에 되시는 분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들이 또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좋은 뉴스, 좀 긍정적인 거 하나 또 시작을 해보면은 JP 모건의 최근에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 이분이 굉장히 거의 유일하게 계속 긍정론을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위안이 많이 돼요. 예. 이분이 별명이 거의 반인 반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인 반신. 아, 그런가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예. 이분이 또 3월달 그때 그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저점이나 고점도 맞추셔서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분이고요. 어쨌건 이분이 또 최근에 얘기하고 계시는 게 손실 올해 미국 증시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갔을 땐 손실을 많이 하고 불황을 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지속적으로 다시 얘기를 지난주에도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소비자 지출도 계속되고 이번 주와 지난주에 또 화두가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또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불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긴축 통화 정책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얘기죠. 이게 맞을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이미 최고조에 달했을 수도 있다. 지금이 피크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분이 지난주부터 얘기하셨던 게 자사주 매입이 거의 한 3-4배 이상 정도 최근에 늘어나면서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워낙 저점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지금 마켓을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 썼거든요. 레스큐 더 스톡 마켓. 주식시장을 구조해줄 수 있는 구해줄 수 있는 바이백이 될 수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된 거고 어느 정도 바닥권이 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얘기를 이분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얘기만 많은 가운데 이분께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셔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이번엔 또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업 재고가 드디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지난주쯤인가요? 그 뭐 월마트라든가 타겟 이런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표적인 예로 이제 타겟이 들어갔었는데 타겟의 인벤토리, 타겟의 재고가 거의 43.1%가 늘어났다. 그런 반면 재고가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났지만 실제 세일즈는 4%밖에 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겟이 굉장히 쇼크가 와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타겟이라든가 월마트 외에도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제품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은 마트에 물건이 없었던 막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만들어서 생산을 늘려서 채워놨더니 이제는 다시 뭐 리오프닝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재고가 이제 쌓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공급이 과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은 원래 좀 늘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게 아직도 주가에 이해되지 않다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한 우려된 리스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과 어제 계속 이 얘기들이 나와요. 이 재고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업들 이익률이 EPS가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이런 또 저 마이클 윌슨 저분은 자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락 요인이 있을까 그것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가끔 진짜 말도 안 돼 하는데 또 하락하고 있어. 진짜. 네, 진짜. 예.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우려 요인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얘기가 또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또 다수의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너무 싸다. 그래서 좀 매력적인 매수의 기회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또 대형주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 플랫폼스라든가 알파벳들을 또 언급을 했어요. 아유, 많이 빠졌죠. 네, 그렇죠. 그리고 AMD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지목을 받았어요. 아마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많이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메타 플랫폼스가 지금 싸지었고 적절한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를 한 4달째 들으실 것 같습니다. 4달 동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꾸준히 얘기하는 곳이 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야 좀 올라가야 될 텐데. 또는 뭐 저 누구죠? 그 웨드부시의 또 댄 아이브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꾸준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언젠간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또 좀 기다려봐야죠. 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안 좋게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걸 좀 보면서 의미 있다고 좀 계속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앞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고 감익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흔히 말하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고요. 특히 테크라든가 이런 빅테크 중에서도 어떤 제조 기반이 낮은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또는 어떤 인터넷 모바일 기반으로 수익을 대다수를 벌어가는 기업들에게는 사실 재고가 쌓일 일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할인을 받고 또는 할증이 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막 녹아져 있는 가운데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역으로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재고가 쌓여서 감익이 되는 구간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이 다소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조금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장표가 갑자기 루이비통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준비했던 자료에서 장표가 하나 제가 실수로 뺀 것 같네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사실은 요걸 왜 느닷없이 생뚱맞게 루이비통이 나왔냐면 지금 어저께 미국의 어떤 한 전문가께서 CNBC에 나와서 이제는 명품 기업들을 좀 다시 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인플레라든가 뭐 경기도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다 나오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그래도 이익률이 나오고 마진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번에 불황이 아니죠. 3월 달에 단기적으로 이번에 봉쇄가 있었잖아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봉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이 이 명품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명품 기업들을 다시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다들 돈이 많은가 봐요. 나만 없나? 나만 없나 봐. 그 백화점 가시잖아요. 한참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 우리 저 최파고님이나 저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화점을 가면요 그 명품관을 지나갈 때 조금 두려워요. 왜냐면 일단 그 지나가지 왜 이렇게 강아지들 줄 잡고 있다 보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마치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안 가려고 하고 줄이 굉장히 많이 기회 주십시오. 굉장히 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 지나갈 때 난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면서 지나갑니다. 돈 없다고 얘기 안 하고. 그게 좀 그렇죠. 그렇죠. 굳이 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명품 기업들에 대한 좀 얘기가 나와 있길래 나온 김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이 루이비통 그룹 같은 주식을 많이 투자들 안 하시잖아요. 물론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이렇게 그 예탁원 기준의 해외 주식 매매 상에는 거의 없죠. 왜냐면 이렇게 또 MTS나 뭐 HTS로 막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이제 대형사 몇 군데 말고는 대다수에서는 모바일에서 거의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접근성이 어려서 굳이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본사 나이트데스크에 전화하셔서 이제 전화 주문으로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걸 서비스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명품 기업들에 대한 편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펀드도 많고요. 뭐 그 어떤 모 회사의 어떤 뭐 컨슈머 펀드라든가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위 편입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가를 좀 살펴봤는데 굉장히 늘 꾸준히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요만큼의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항상 담았었으면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예. 대다수 기업들이 다 많이 하락한 가운데 어느 정도 저점을 딛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또 어제 미국의 어떤 전문가께서 미국의 명품 기업들의 밸류가 굉장히 싸진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길래 한번 찾아보기로 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네. 얼마 전에 4월 중순에 루이비통 그룹이 실적 공개를 했었어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한 크게 6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나뉘는데 일단은 와인이라든가 이런 주류 관련된 쪽이 한 8% 정도 아주 약간 성장을 했고요. 결국은 중요한 게 패션이나 레드구즈 이게 이제 가방이겠죠. 명품 가방 쪽. 이 가방 쪽이나 이런 것들이 무려 35%. 순성장으로는 30%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1, 2, 3월입니다. 1, 2, 3월에 실적이 이랬고 3월 달부터 일시적인 어느 봉쇄도 있었죠. 아시아권에서는요. 그리고 향수라든가 화장품 쪽에서도 23%.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고 마스크를 어느 정도 벗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 색조화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건 향수라든가 코스튬 이쪽 코스메틱 쪽도 23%가 늘었고 그리고 워치 명품 시계라든가 주얼리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성분들이 뭐 결혼할 때 패물이라든가 또는 이 선물로 굉장히 많이 하는 티파니를 아실 거예요. 티파니가 바로 루이비통에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얼리 쪽에. 그래서 24%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테일링인데 이 안에는 이제 DFS 듀티 프리 샵 같은 것도 루이비통 그룹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부분도 30%가 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와인 같은 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20-30%의 순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러네요. 불황이 오나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물론 이제 1분기죠. 과거 데이터긴 합니다만 지금 2분기는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죠. 7월쯤에 실적이 나오면요. 그래서 일단 큰 흐름을 한번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4월 12일 날 공개됐던 자료를 한번 퀵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기 보이시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시아권의 봉쇄, 코로나 이슈 이런 시츄에이션들이 여기 나와 있죠. 시츄에이션이 있는 도전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무려 23%의 순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세포라라든가 DFS, 듀티 프리샵 같은 경우는 이제 리테일 사업분인데 뭐 매출이 엄청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티파니라든가 뭐 불가리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엑셀런트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미국에서도 24% 정도의 성장이 있었고요. 매출에서. 그리고 본인의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6% 정도. 아시아죠, 아시아. 네, 역시 이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이 37%. 굉장히 중국이 3월 달에 봉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수치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한국도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명품들을 더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뭐 명품 사신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최근에 없습니다. 저도 뭐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사시는 것 같고 뭐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닝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샤넬 가방 앞에서 줄 서서 샤넬런 그 오픈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은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고는 하던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반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쪽에서도 더블 디짓 두 자릿수 이상의 그로스 성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코비드의 제가 흔히 말하는 봉쇄, 3월달에 봉쇄, 불구하고, 임팩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다 샀겠죠. 무려 심지어 아시아 쪽에서는 뭐 86% 가까이가 늘었었다. 진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뭐 이제 두 번째 섹터인 패션이라든가 레드구즈니까 이제 명품 가방 쪽이겠죠. 가방 쪽이 작년 동기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만큼 성장을 했었다. 그래서 순성장이 30% 이상 있었다. 그리고 환에서는 오히려 5% 정도의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로화 기반이니까 유로 환율에서는 좀 환 이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크리스찬 디올이라든가 뭐 팬디, 셀린
예, 뭐 로우, 마크 제이콥스, 켄조 이런 브랜드들도 전부 루이비통 그룹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뭐 화장품 쪽, 예, 뭐 화장품 쪽에서도 뭐 역시나 디올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해서 17%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품 시계 또는 이제 주얼리 흔히 말하는 이제 티파니라든가 여기 나오죠. 티파니, 불가리, 뭐 태고웨어라든가 휴블롯, 뭐 제니스, 뭐 쇼메, 예, 이거 보면은 전부 이제 그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예, 이게 다 이제 흔히 말하는 신혼부부들이 예물로 알아보는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이런 브랜드들이 루이비통 그룹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실제 가보면 뭐 제품이 없어서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이쪽에서도 굉장히 그 공급망 이슈라든가 네. 인플레, 뭐 재료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또 역시나 반영이 돼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늘 지난번 한번 방송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가격을 올렸을 때 가장 저항이 낮은 업종이에요. 명품. 예, 명품 쪽은요. 아무런 불만이 거의 없고요. 네. 가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사죠. 그게 사실 특이한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 사치제는 가격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가격에 민감해야 되는데 명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명품을 원래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가 돈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을 쓰는데 뭐 520만 원 됐다. 아유 뭐 20만 원 이게 큰 느낌이 안 오는 거야. 사실 20만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 보상 심리가 굉장히 세잖아요. 예. 나에게 주는 어떤 선물이니까 그 뭐 100만 원 올라간 거 아끼지 말자 뭐 이런 네. 것도 굉장히 강할 수 있고 실제 뭐 여기엔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비싼 브랜드인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장을 가보시면 그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버킨백 같은 경우도 네. 내가 사고 싶어서 돈을 들고 가도 못 사거든요. 그게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한테 순번을 주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일정 금액 이상을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신 분들이 그래도 일단 대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자격을 알고 있어요. 주어지는 거예요. 대기할 네, 수 있는 자격을.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파시는 딜러분하고 얘기를 잘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또 현재 그런 상황이고 예. 그 버킨백도 그리고 좋나요? 버킨백? 그게 뭐 이제 어떤 가방이에요? 도대체? 장인분들이 예, 뭐 장인분들이 소수의 어떤 그 장인들이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풀팡처럼 찍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희소성이 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나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죠? 핸드메이드의 가치가 있죠. 핸드메이드, 그렇죠. 예. 끝판왕.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그렇게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제한돼 있으니까 예. 좀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가격을 올려도 뭐 사니까 불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불황이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이 명품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요, 그 불황이 있었을 때도 주가가 꾸준히 잘 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경기가 안 좋거나 좋았거나 희한하게 늘 잘 갔었던. 그러니까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는 가장 최근에는요, 중국이 공동부유를 선언했을 때 모두가 잘 살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부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명품에 대한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한 2, 3년. 그래서 그때 아시겠지만 귀주모테주라든가 이런 그 로비성으로 선물을 하는 그런 것들도 가치 실적이 많이 빠졌었죠. 그때 홍콩 카지노도 다 그때 망가졌었고. 그래서 그때 근데 오히려 사셨으면은 또 굉장히 또 이익이 많이 나셨을 거고. 왜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중국이 공동부유를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는 그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걸 이런 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위기 때마다가 항상 기회였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또 보통 미국 주식만 다룰 때는 많이 안 보시는 것들이라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화요일이었나요? 그 세일즈포스가 실적 공개를 했죠. 다행이었습니다. 왜냐면 대다수 기술주들이 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실적들이 미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도 안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실적이 뭐 엄청 썩 뛰어났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웠는데 다행히 주가가 10% 정도 어제 프리마켓에서 올랐어서 좀 다행이었었는데 뭐 여기 이렇게 IR 자료에서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이 24% 늘었고 뭐 현재 뭐 리메이닝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21%, 뭐 쭉 오퍼레이션은 오히려 약간 전년보다는 좀 줄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EPS도 오히려 역성장하긴 했는데 마진율 자체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그거에 주목을 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전체적인 사업부 부분들, 뭐 세일즈 부분, 이제 판매됐던 부분들, 다 좋아졌네. 서비스, 플랫폼, 뭐 다 데이터 다 좋아졌고 지역별도 미국, 뭐 특히 EMEA 같은 경우 유럽이라든가 이쪽도 무려 33%, 아시아권에서도 24%.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쭉 그걸 정리해서 써놨는데 영업 마진이 20.4%. 그러니까 기존에 20%였는데 이 0.4%가 상향된 데에 굉장히 고무가 됐다라고 RBC에서 얘기를 하면서 수익성이 지금처럼 마진율이 훼손이 심하고 인플레 때문에 영향이 큰 상황에서도 마진율이 오히려 상향된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RBC에서 평가를 하면서 한 10% 정도의 그날 주가가 프리마켓에서 올랐고 정규장에서도 한 뭐 좀 눌려서 끝나긴 했는데 아무튼 상승해서 끝났다. 그래서 유일하게 또 기술주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굉장히 대장 기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났다는 점. 그래서 마진율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끝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고 지금 PR이 좀 많이 낮아 있는 상태죠. 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 제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사실 제가 뭐 찾아본다고 하면은 금방 찾아볼 수는 있는데 일단 뭐 기억하지는 않아서 일단 많이 낮아지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0-30배 정도에서 거래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잠깐 자료에서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보통 쓰는 사내 메신저를 슬랙이라는 걸 많이 쓰세요. 슬랙.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슬랙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는 슬랙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슬랙을 세일즈포스에서 인수를 한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한 1-2년 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완전히 완료가 되고 요번에 그 슬랙의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나면서 기존의 세일즈포스의 기업 고객들을 슬랙이 갖고 있었던 기업용 메신저 고객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매칭을 시키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기 시작한 본격적인 분기가 됐다라고 또 IRL 그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를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자료는 준비했고요. 이제 그 장 시작이 5분 남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지표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그 제 얼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5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방금 ADP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를 했습니다. 고용이 많이 하회했어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전월보다 12만 8천 명 늘어나는 게 그쳤기 때문에 전문가 예상치가 3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12만 8천 명이니까 절반도 안 되는 42.7% 수준으로 크게 하회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전월도 20만 2천 명이었는데 12만 8천 명이 고용이 됐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 명 정도를 시장에서 예상했는데 12만 8천 명이다. 일단 뭐 인건비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좀 나왔는지 일단은 디테일하게 내용 발표된 걸 보니까 민간 고용에서 서비스 부분은 10만 4천 명이 늘었거든요. 근데 제조업 부분이 2만 4천 명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전체 기업별 규모로 봤더니 대기업 그러니까 500명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2천 명. 그러니까 대다수를 대기업 쪽에서 좀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50명에서 499명까지를 이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견기업은 9만 7천 명. 그리고 소기업들은 이제 50명 이하 고용 이제 회사겠죠. 9만 1천 명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소기업들에서는 9만 명의 채용이 줄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채용이 늘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경제와 인플레 여러 가지 여파들로 인해서 정말 그 영세한 업체들이 힘들어지면서 고용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인플레라든가 이런 영향들이 마진율이라든가 또는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세한 업체들은 당장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 위주로 있었는데 결국은 밑에 아주 소기업들 쪽에서 채용이 나와주지 못하면서 30만 명 예상인데 12만 8천 명 정도밖에 안 돼서 고용이 굉장히 덜 나왔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긍정으로 봐야 될지 안 좋다고 봐야 될지 사실은 긴축을 준비하는 쪽 입장에서는 고용이 좀 덜 나오고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물론
약간 이걸 좀 완화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연준에서는 지금 고용보다는 인플레를 잡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고용 지표가 크게 연준의 정책에 지금 현재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고용 좀 늘어줘야 뭐가 좀 돌아가고 한다는 뜻일 텐데 네. 일단은 고용이 대폭 하회를 해서 공개가 됐다는 점을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 그 연준 의장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고용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약간 실업률의 어떤 상승이 하여튼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이게 실업률이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고용이 안 되는가 아닌가 뭐 네. 일시적인다고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네. 예, 그게 뭐 지금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드네요. 네, 저도 뭐 일단 그렇다라고 추론을 현재는 할 수밖에 없을 것 음.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은 뭐 결과론적으로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거고, 예,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선물이 약간은 그래도 좀 강하게, 예. 예, 아까가 좀 약간 플러스권에 있었는데 지금 이 ADP 고용지표가 발표돼서 혹시나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는데 그냥 그 수준에서 다행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시장에서 반응 안 한다 이렇게 예. 또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다는 고용보다는 물가지표 쪽을 좀 더 집중을 그렇죠. 하는 것 예. 같아요. 인플레이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장 시작이 10초 남았거든요. 네, 이제 뭐 곧 땡땡땡땡 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을 잘 맞춘 것 같네요. 예, 일단 맵하고 네, 예, 저희 또 선물 지수 잠깐 준비해 주시면 장 시작했습니다. 예,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종 한번 네, 가시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 네, 자, 장 제발 게시를 좀. 했고요. 그러면 이제 맵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예,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리고 있는 게 목표가 하향이 좀 있지 않았나.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감익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목표가 하향이 지금 아마 장전에 나온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세로 지금 시작을 했고, 역시나 지금 보면은 유가가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만 약간 강보합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초록색 강세를 띠고 있는 것들이 다 경기 민감주들, 제조업 기반들, 이 기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상향등을 좀 켜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아까 나왔던 유가의 하락 그리고 고용의 약간 둔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오히려 약간, 근데 지금 보면은 기술주들도 다 지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하고 아마존은 또 약간 오르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좀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마이너스 3.8%까지 또.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조 기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기업이잖아요. PC나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해서 어느 정도 배포를 하고 거기에 깔리는 윈도우 이런 프로그램으로 또 구독 형식으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조 기반의 타격을 어느 정도 영향 아예 안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좋아서 실적도 저번에 뭐 엄청 좋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약에 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늘 강조드리지만 바이백. 이 기업들은 또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또 지속적으로 해주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몇십 년째 배당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반드시 밑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있으니까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종 소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더 명쾌하게 쳐야 되는데. 자 오늘 저희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또 실시간으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신 하나금융투자 전혜연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 그 어제 하루 쉬는 사이에 바다 보러 갔다 왔다고 했더니 그 100억의 꿈님께서 한마디 명을 남기셨어요. 뭐라고요? 바다 보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내 계좌 열어보면 푸른 바다다. 아, 거의 시인이죠. 투자의 시인입니다.
네 글자 속에 푸른 바다가 있네. 네. 푸른 바다. 웃으면 안 되는 상당히 좀 감동이 있었고요. 네. 지금 모두의 계좌가 지금 푸른 바다, 푸른 바다에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일단 시장 열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상은 아니라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가격이 안정되고 나면 아마 시장은 다시 좀 정상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방향은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아직 조심스럽고 다만 변동성은 좀 줄어 있는 게 아닌가. 네, 빅스는 약간씩 하향되고 있어서 심리 약간씩은 안정되고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정도의 국면에서 뭐 섣부르게 더 빠진다 더 오른다 보다는 시장 잘 관찰하면서 방향성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 따라간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싸진 종목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전 그 메타 플랫폼스와 그 구글 얘기 나왔지만 멀티플 기준으로 어쨌든 최근 5년대 최저점 언저리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뭐 구글에 특별한 악재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5년 평균 멀티플보다 더 낮은 수준이면 조금 모을만 하지 않을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구글. 네, 구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푸른 바다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채팅창이. 자 오늘 저희 목요일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끝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네요. 저희 내일 금요일 또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